안녕하세요. 21회 국제물류론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맡게 된 이현선입니다. 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몇 가지를 해봤는데요.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서 해상 운송 문제가 13문제로 32.5% 정도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무역 부분에서 7문제 17.5%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파트에서 50% 이상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학습을 하실 때는 무역 개론 부분하고 해상 운송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이제 기존의 물류관리론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이번에 몇 문제가 이제 국제물류론 쪽에서 출제가 됐고요. 또 다른 특징이라면 우리가 이제 인코텀스 공부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워하셨던 부분이 원문으로 출제가 되는 거였는데 이번에 이제 원문으로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아쉬워하셨던 분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이제 어느 해에는 원문 비중이 늘어나고 어느 해에는 이제 또 우리말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그쪽에 포인트를 두기보다는 양쪽을 다 학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부터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이제 국제물류 환경 변화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가 국제물류 환경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단어 하나가 뭐냐면 글로벌화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글로벌화라고 하면 생산과 조달과 판매가 적어도 두 나라 이상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업의 국제 경영 활동이 이제 당연히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류 서비스에 대해서 수요가 고급화되고 이제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문항을 보시면 수평적 분업화로 다품종 대량 생산으로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수평적 분업화가 되면서 즉 글로벌 소싱과 글로벌 판매 뭐 이렇게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다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고 요거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1번의 문제는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국제물류 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 자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속성과 정확성이 중시되면서 물류 관리가 기업의 성패 요인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에서는 3번이 답인데 우리가 항상 국제물류 환경 변화에 대한 문제가 매년 출제되고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단어가 바로 글로벌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넘어가지가 않네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마 이게 이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게 네, 이걸로 쓰시면 돼요. 제가 다시 이게 교수님께서 가져오신 거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되게 당황스럽네.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제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럼 지금 2번부터 촬영을 하시면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요? 제가 편집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물류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보통 이제 물류비 구성 문제는 물류관리론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물류비 구성에 대해서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느냐라고 해서 뭐 기능별 물류비 아니면은 그 다음에 위탁별 물류비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 보니까 하역비, 보관비, 포장비 이런 용어들이 나온 걸 보니까 우리가 기능별 물류비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것을 묻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별 물류비에서는 우리가 하역비, 보관비, 포장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물류정보관리비가 들어갔고요. 여기에서 하나 빠진 게 뭐죠? 물류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운송비죠. 그래서 운송비에 대한 항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답은 제품 개발 비용은 물류비의 구성 요소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물류를 아웃소싱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로 이제 물류비 아웃소싱 문제 우리 뒤에 나오는 제3자, 제4자 물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류관리론에서 주로 출제되었던 문제인데 국제물류론에서 이번에 나왔습니다.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죠? 물류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웃소싱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얻을 수 있는 큰 장점으로는 서비스를 높이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웃소싱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류 서비스의 최적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예비 인력이나 물류 운영에 대한 부담 해소
다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고객 차량, 고정 차량 부족 시에도 효율적인 물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유능한 내부 물류 전문 인력 양성 가능,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물류를 아웃소싱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어떤 내부의 물류 전문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전문 지식을 축적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물류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아웃소싱의 단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력과 장비의 융통성 있는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물류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chorage라는 단어가 나는데 anchorage는 우리 이제 보통 묘박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묘박지라는 개념은 우리가 수역시설에 해당하는 건데요. 선박이 닷을 내리고 접안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수역을 얘기한다.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버스라는 것은 우리가 선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선석이라는 것은 선박을 계류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번에 버스라는 개념이 잘못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기 3번 보시면 마샬링 야드라는 건 뭐죠? 마샬링 야드는 선박에서 막 내린 컨테이너나 혹은 선박에 적재할 컨테이너를 정렬해 두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를 쌓아두는 장치장 역할을 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에이프론은 겐트리 크레인이 설치돼서 컨테이너의 양 하나 적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CFS라는 것은 이제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LCL 화물을 FCL로 만들거나 혹은 FCL 화물을 LCL로 분배하는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과정을 vanning 혹은 stuffing이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적출하는 작업을 우리가 devanning 혹은 destuffing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국제물류 운송 주선업자의 역할이 아닌 것은 우리가 forwarder라고 얘기하는데요. forwarder는 어떤 사람들이죠? 자기 자신의 이름과 책임을 가지고 화주와 운송 계약을 하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우리가 forwarder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forwarder의 역할이 아닌 것은 어떤 걸까요? 운송수단의 수배, 당연하죠. 운송계약하고 수배하죠. 그 다음에 수출 화물의 혼적 작업, 그래서 LCL 화물을 FCL로 작업을 해서 그 운임 차액을 주수익원으로 하는 것이 바로 forwarder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하우스 BL을 발행합니다. 우리가 BL의 마스터 BL, 하우스 BL이라고 구분하는데요. 마스터 BL이라는 것은 선사가 forwarder, 그 다음에 하우스 BL은 forwarder가 화주한테 발행하는 비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운송관계 서류를 작성한다. 예,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문항 보시면 해상보험증명서를 발행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틀린 표현이죠. 왜 그러냐면 forwarder라는 사람이 forwarder라는 업체가 당연히 부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뭐 통관이라든가 보험부와 같은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만 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죠. 보험 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보기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자 물류에 비해서 4자 물류가 갖는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위탁받은 물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제3자 물류와는 달리, 그렇죠. 제4자 물류는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전문성을 가지고 물류 프로세스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서 세계 수준의 전략과 기술과 경영 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SCM상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으므로 제3자 물류에 비해서 SCM의 솔루션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제3자 물류와 제4자 물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제4자 물류라는 것은 뭐죠? 제3자 물류의 어떤 기능? IT 기능과 컨설팅 기능을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IT 기반 통합적 물류 서비스 제공보다는 오프라인 중심의 개별적, 선별적 서비스를 지향한다. 이게 틀린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4자 물류라는 것은 IT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여기 3번이 오답이 되겠습니다.
제3자 물류와는 달리 물류 전문 업체, IT 업체, 컨설팅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쵸 가상 물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이 이제 제3자 물류 업체와 제4자 물류의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제3자 물류보다 광범위하고 종합적이며 전문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해서 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국제물류 시스템의 형태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국제물류 시스템을 먼저 설명을 하고 갈까요? 우리가 국제물류 시스템을 보통 4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고전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전적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수출국에서 수출국 공장에서 수입국에 있는 창고, 즉 자회사 창고죠. 자회사 창고를 거쳐서 고객한테 가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우리가 고전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이제 통과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면 똑같이 이런 루트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수출국 공장에서 자회사 창고를 거쳐가는데 이때는 자회사 창고가 어떤 창고 기능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통과센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쳐가는 통과센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는 보관 비용은 줄어들 수 있죠. 그렇지만 수출국 공장에서 출하하는 빈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적 비용이라든가 통관 비용이 늘어나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시스템이 있을까요? 직송 시스템이란 뭐죠? 그야말로 수출국 공장에서 고객이나 배송점에 바로 이제 전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직송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요. 다국적 행상고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수출국 공장에서 출하하는데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거죠. 즉 주거점 역할을 하는 중앙창고, 거점 역할을 하는 중앙창고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의 창고를 거쳐서 고객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가지 시스템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요거에 대한 이제 기본 개념을 가지고 문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예상치 않은 수요와 품절에 대비해서 일정 수준의 안전 재고를 설정한다. 그리고 수출 기업으로부터 출하 빈도가 높기 때문에 해외에서 자회사 창고에서의 보관비가 줄어들고 출하 빈도가 높다. 여기서 답이 나왔죠. 단점은 어떤 거다? 출하가 빈번해서 시설 사용 예약, 하역과 선적, 통관 비용이 증가한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어떤 거죠? 여기서는 통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니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 기업이 다수 국가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하는 나라들 모두의 제품 공급이 가능한 중앙창고, 중앙창고 얘기는 어디서 나왔던 거죠? 우리가 바로 다국적 창고 시스템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답을 보면은 첫 번째가 통과 시스템, 두 번째가 다국적 창고 시스템, 여기서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부르크 룰에 대한 설명이다. 영어를 알맞은 것은 누구누구는 어떤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자를 의미하는데 by whom or in whose name 자신의 이름으로 a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해상 물품 운송 계약이 has been concluded with a shipper 화주와 자신의 이름으로 해상 물품 운송 계약을 하는 자를 누구라고 얘기하죠? 바로 누구죠? 운송인이죠. 운송인. 그래서 여기서 운송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죠? 캐리어죠. 캐리어. 첫 번째 액츄얼 캐리어, 실제 운송인이죠. 그 다음에 chief mate는 누구죠? 1등 항해사. 그리고 마스터는 우리가 선장이라고 얘기하죠. 선장. 컨사이니는 수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1회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코텀즈에서 원문이 빠진 반면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에서 각 용어들을 영문으로 굉장히 많이 바꾸어 놓았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영문 용어를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은 어떤 문제죠? 컨테이너 관련된 문제네요. A는 일반 건화물, 여기 키워드가 건화물이죠. 건화물을 수출하고자 평소에 거래하는 포더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forward가 이 화물을 컨테이너에 컨테이너에 적재할 경우 가장 적합한 컨테이너는 어떤 거냐? 첫 번째 보시면 우리가 키워드가 권화물이죠. 우리가 일반 화물, 권화물을 실는 컨테이너는 바로 드라이 컨테이너죠. 드라이 컨테이너, 일반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뭐 오픈탑 컨테이너나 플랫 컨테이너, 리퍼 컨테이너 답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1번과 3번 중에서 어떤 게 맞는지 봅시다. 그런데 중량이 얼마냐면 중량이 21,000kg죠. 즉 이렇게 21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20피트 컨테이너의 최대 적재량은 17톤에서 17.5톤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피트 컨테이너에 적재하기에는 좀 양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재해야 하는 것은 4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를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키워드가 뭐 권화물 그리고 중량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컨테이너를 선택할 것이냐 그거 가지고 고르는 문제였네요. 10번은 컨테이너 터미널에 대한 문제입니다.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비용인데 선서나 포워더가 화주에게 청구하는 비용이 아닌 것은 터미널 핸들링 차지. 터미널 핸들링 차지가 어떤 거죠? 우리가 터미널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 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와피즈라는 것은 우리가 화물 입수량료 또 혹은 뭐죠? 화물 입수량료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CFS 차지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LCL 화물을 FCL로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상 운임은 여기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운임이 아닌 거죠.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운임이 아니라 어떤 거죠? 우리가 중량과 그 다음에 부피를 계산을 해서 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는 운임을 우리가 해상 운임이라고 하는데 크게 우리가 해상 운임은 기본 운임이죠. 기본 운임 플러스 부대 비용 플러스 그 다음에 할증 운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가 주로 부대 비용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해상 운임은 기본 운임에 해당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컨테이너 디머리지라는 건 어떤 얘기죠? 컨테이너의 반출 지체료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컨테이너에 항만에 도착했을 경우에 무료 장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치 기간이 지나도 컨테이너를 반출하지 않을 때 우리가 부과하는 그런 최선료를 부과하는 수수료를 우리가 디머리지 할증 운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 디머리지라는 용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운송과 보험 소유의 조건이다. 내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씩 봅시다. 여기서 풀셋이라는 것은 전통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선화증권이 세 통이 발행되기 때문에 풀셋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세 통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clean onboard ocean bill of lading이란 어떤 뜻이냐면 clean은 무화자 혹은 무고장 선화증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포장이나 물품상에 이상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onboard bill이라는 뭐죠? 선적하고 나서 선적 후에 발행하는 비일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made out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작성된 선화증권을 누구 앞으로 작성된 그 의미가 made out 뒤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서는 수화인 컨사인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네, to the order of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지시식 비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외환은행의 지시에 따라서. 그런데 선화증권의 어떤 부분을 표기를 해야 되냐면 rate prepaid 운임을 선볼 조건이고 그 다음에 notify는 account이라고 얘기해요. account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account는 대금 결제인을 의미를 합니다. 즉 대금을 결제해야 되는 사람 바로 누구죠? 수입상이죠. 두 번째는 이제 보험에 대한 문제인데요.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해상 보험 증권이나 증명서인데 in duplicate이죠. duplicate는 우리가 두부를 얘기합니다. Endorsed in blank. 우리가 백지대서 식으로 발행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배서라는 것은 어떤 뒤에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표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것도 안 써 있으니까, 즉 이거를 배설을 받을 사람을 기명하지 않는 거죠. 써 있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백지배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험 증명서를 발행할 때는 110%를 보통 부보를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10%를 기대이익 혹은 희망이익이라고 하죠. 정상적으로 물품이 사고가 나지 않고 도착을 했더라면 수입상은 그 화물을 판매해서 적어도 10% 정도의 마진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의 기대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까지 포함해서 보통 110%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expressive stipulating, 명시적으로 어떤 사항을 표시를 하라는 얘기죠. 어떤 내용이냐면 claims,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payable in Korea, 보험금 지급지는 한국이 된다. 그리고 it must include, 포함을 해야 되는데 institute cover clause all risks, all risk, 전 위험 담보 조건으로 부보를 하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보험 증권 또는 증명서 두부, 그렇죠? duplicate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부를 제시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사고 선적 해양선화 증권 전통을 요구하고 있다. 맞죠? 우리가 풀셋이 전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clean이라는 의미는 사고가 안 난, 무사고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온보드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선적된 그 의미죠. 그래서 무사고 선적 해양선화증권 전통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선화증권은 한국외환은행 지시시기를 한다. 그래서 to the order of, 지시시기로 발행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해상운임은 freight, prepaid니까 선불 조건이 맞습니다. 그리고 착화통지처, notify를 우리가 착화통지처, 화물이 도착했을 때 어디에 연락을 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notify라고 하는데 착화통지처는 수출업자이다.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위에 이제 문항을 보시면 notify가 account로 되어 있죠. account는 대금 결제인으로서 수입상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출업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수입상, 수입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선에 의한 부정기선 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정기선, 부정기선을 구분할 때 정기선은 어떤 거죠? 정해진 항로를 따라서 규칙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우리가 정기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부정기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정기선 운송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특정 다수 화주의 소량 화물, 공산품 등의 일반 화물이나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 주로 이용한다. 여기 1번부터 답이 나네. 이건 뭐죠? 이건 바로 정기선 운송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계약을 하죠. 이제 부정기선 운송은 운임은 물동량과 선복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오퍼레이트다. 자유운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화주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항로에 취항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주로 이제 단위화되지 않은 상태의 화물, 즉 벌크 화물을 취급하는 것이 부정기선 운송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완전 경쟁적 시장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조직으로도, 주로 이제 브로커들이 활동하죠. 소규모 조직으로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부정기선 운임의 종류는 첫 번째 보시죠. 용선자가 선적하기로 계약한 수량의 화물을 실제로 선적을 안 했어요. 내가 계약을 10톤 했는데 물량이 되지 않아서 8톤밖에 못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부족한 2톤에 대해서도 지급하여야 되는 운임을 우리가 부적 운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적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운임을 부적 운임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물의 양과 관계없이 항해 또는 선복을 단위로 해서 일괄 부과하는 운임을 우리가 선복 운임 혹은 송괄 운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지문을 보시면 다 영어로 용어가 나왔죠. 부적 운임을 우리가 dead freight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과 관계없이 일괄 부과하는 운임, 선복 운임을 우리가 lump sum freigh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계약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는 옳은 것은을 보려는 문제입니다. GMQ 품질 조건은 곡물매매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서
선적지에서 해당 계절 출하품의 평균 중등품을 표준으로 한다. 요거 맞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곡물 매매에 사용하는 평균 중등품을 표준으로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FAQ 조건이 되겠습니다. 테일케일 조건. 테일케일 조건은 라틴어인데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just as it is.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죠. 테일케일 조건은 인도 물품의 품질이 계약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목적항에서 양육한 시점에 판정하는 거다. 테일케일은 있는 그대로. 이것은 양육 시점이 아니라 선적 품질 조건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답입니다. 양육 품질 조건의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품질 수준의 미달 혹은 운송 등의 변질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이 매도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매수인에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양육 품질이라는 것은 현지에 도착해서 검사를 해서 그 품질의 일치 여부를 따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입증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무역계약서 수량 조건에서 100톤인데 그렇지만 3% more or less 과부족 용인 조건이죠. 3% 정도는 덜 실어도 되고 덜 실어도 된다. 이것이 셀러스 옵션, 즉 매도인의 선택 사항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매도인이 100톤 중 3%, 98%면 2%죠. 그래서 수량을 인도해도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의 과부족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4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과부족 용인 조건을 규정에 따른 정산 시 정산 기준 가격에 대한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착일 가격이 아니라 우리가 계약 가격에 의해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 제시된 복합운송 경로는 극동이죠. 우리나라와 일본을 출발해서 북미 서안을 거쳐서 북미 동안으로 가는 과정 바로 어디죠? 우리가 MLB가 되겠습니다. MLB. ALB는 여기에서 더 어디죠?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가는 코스가 바로 우리가 ALB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IPI라는 것은 똑같은 루트를 통해서 극동을 통해서 북미 서안을 가는데 어디까지죠? 동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륙 도시까지만 연결되는 게 바로 우리가 IP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화된 형태 많이 쓰는 거죠. 극동에서 북미 서안에서 북미 동안을 가는 형태를 우리가 MLB, 이 복합운송 경로를 MLB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코텀스 2010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EXW 조건이죠. EXW 조건은 매도인이 그렇죠. 자신의 영업장 구내 혹은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를 둘 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FCA 조건은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이루어지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임의 물품을 적재할 의무가 있다. 이게 이제 EXW 조건과의 차이죠. EXW 조건은 공장에서 물건을 준비만 해놓으면 되고 운송수단에 적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FCA 조건에서는 적재까지 해줘야 하는 거죠. DAT 조건, 터미널 인도 조건에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터미널이라는 것은 any place, 어떤 장소가 될 수 있다. 즉 부두나 창고나 컨테이너 장시장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지붕이 있건 없건 covered or not이죠. 그래서 지붕이 있건 없건 유무는 불문한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DAP, 목적지 인도 조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DAP 조건이라는 것은 물품이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수단에 실린 채, 그렇죠.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DDP 조건을 우리가 관세 지급 인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 통관, 그렇죠. 듀티 페이드니까 수입 통관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여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죠. 물품을 양하까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인코텀스 11가지 조건 중에서 위에 나와 있는 DAT 조건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양하해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DAP 조건과 마찬가지로 양하 준비된 상태에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5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항공운송 관련 국제규범은
봅시다. 1차 세계대전 후에 급속도로 발달한 항공운송이 국제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쭉 가서 뭐죠? 1929년에 체결된 항공운송 관련 국제규범입니다. 그 밑에 문항을 보시면 이것은 통일법을 제정해서 동일사건에 대한 각국법의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일정 한도로 제한해서 국제 민간 항공운송업의 발전에 그 목적을 둔 최초의 국제규범이다. 여기서 키워드가 지금 2개 나왔죠. 우리가 이제 다른 내용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항공운송과 관련된 국제규칙 중에서 최초의 국제규범, 1929년에 체결된 최초의 국제규범이 바로 어떤 거죠? 바르샤바 조약이죠. 바르샤바 조약.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험은 컨테이너 운영자 등의 운송인이 컨테이너 운송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입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밑에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다 생소한 용어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지문을 보시면 굉장히 답을 그냥 알려주는 거죠. 첫 번째 봅시다. Shippers Interest Insurance.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가 화수보험은 항공운송에서 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넘어서 우리가 보상을 받고자 할 때 화수가 부과하는 보험은 우리가 SII 화수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문항을 보시면 컨테이너 오너, 즉 소유자죠. 컨테이너 소유자의 third party가 뭐죠? 제3자 liability는 뭐죠? 배상 책임 보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rotection and Indemnity Insurance, 이건 뭐죠? 이것은 선주들이 자기들의 보상을 받기 위한 선주들의 상호보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Container Itself Insurance는 컨테이너 자체 보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5번 항목을 보시면 컨테이너 오퍼레이터라는 게 뭐죠? 바로 위에서 얘기한 운영자를 얘기하는 거죠. 컨테이너 운영자의 카고 인데미니티, 그 화물 배상 책임 보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기 문항을 보시면 컨테이너 운영자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컨테이너와 관련된 보험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교재에 컨테이너 굉장히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번 항목에 나와 있는 컨테이너 소유자의 제3자 배상 책임 보험, 그리고 4번에 나와 있는 컨테이너 자체 보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답으로 고른 컨테이너 운영자의 화물 배상 책임 보험, 이렇게 컨테이너에는 3가지 종류의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해상보험에서 피보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보험 이익이라는 거죠. 화물에 부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다. 그래서 여기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특정인이 갖는 이해관계를 우리가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데요. 피보험 이익은 적법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보험을 특징이 뭐죠?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불법으로 보험을 부과하면 안 되는 거죠. 적법성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피보험 이익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보험에는 확정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전까지만 확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피보험이익은 선적 화물, 선박 등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특정인이 갖는 이해관계, 바로 이게 이제 정의라고 할 수 있고요. 해상보험계약에서 보호되는 것은 피보험 목적물이 아니라 피보험 이익이라 할 수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피보험 이익은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즉 금전으로 우리가 평가 가능해야 한다. 즉 보험계약은 적법성과 확정성과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1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보도록 할게요. 인코텀스 2010의 주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그렇죠. 국제 및 국내 계약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관습적인 경우에 전자통신수단에 대해서도 인코텀스 2010에 들어와서 동일한 효력을 부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일부 규칙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할 의무에 대한 대안으로서 선적된 물품을 조달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오죠? 우리가 이제 인코텀스 2010을 크게 복합 운송,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할 수 있는 규칙과 그 다음에 해상 운송에 사용할 수 있는 규칙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조달이라는 개념은 해상 운송 관련된 모든 규칙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물품 이동에 있어서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렇죠. 보안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FAS 규칙에서 물품의 인도가 본선의 난관을 통과한 시점에서 적재가 완료된 때로 변경되었다. 이게 지금 틀린 답인데요. 우리가 FAS 조건은 뭐죠? 선측 인도 조건이죠. 그래서 위험 부담의 분기점이 본선의 선측을 통과할 때죠. 그러면 본선의 난관을 통과한 시점에서 적재가 완료된 걸로 바뀐 게 어떤 거죠? 바로 우리가 FOB, 그 다음에 CFR, CIF 조건은 위험 부담의 분기점이 기존에 있던 인코텀스 2000에서는 본선의 난관을 통과할 때라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온보드 베슬로 바뀌었죠. 그래서 적재가 완료된 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